2021년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 자산화의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4번째 막을 올리는 자산화 포럼 진행을 맡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간팀의 이예슬입니다. 센터는 마을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요. 오늘 포럼에서는 올해의 자산화 지원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2019년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업의 참여 주체였죠. 바로 마포 해피투게더 협동조합의 모두의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펀딩에 참여하신 시민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벽을 보니 지난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민 자산화의 꿈을 이룬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올해 포럼 개막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전민주입니다. 올해도 마을공동체 자산화 포럼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마을센터의 자산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자산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포럼이 열리는데요. 마을의 자산화를 응원하면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자산화 응원합니다! 힘찬 응원과 지지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업에서 모색 단계 교육과정 런칭이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본 교육과정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담당자가 발제를 진행하고 모색 단계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강동과 관악 정다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2개 단체의 사례 발제와 모색에 이어 계획 단계까지 한 발자국 더 걸음을 나아가신 꿈꾸는 도토리까지 총 3단체의 생생한 현장 사례 발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부는 현장 주체, 전문가, 센터 이렇게 3주체가 함께 모여 자산화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자유롭게 미래를 상상해본 자산화 정담회가 진행됩니다. 현재 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화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팀 이예슬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잠재 가치가 높은 공간을 마을공동체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자산화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자산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센터가 지향하는 자산화는 공간을 소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올해는 더 많은 더 다양한 현장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업의 모색 단계 교육 과정을 새롭게 시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자산화 지원 사업은 2019년 자산화 측면 지원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으로 첫 출발하였고 이 해에는 자산화의 개념과 모색, 계획, 실행, 성공이라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구축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후 2020년에는 단체가 자산화 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자산화 전담 인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컨설팅, 공론장 운영, 강의, 탐방 등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 실행 단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결과 참여한 단체들 중 이를 발판 삼아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서울시 민간자산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의 정책자금 선정까지 이어져 마을에서도 실제 공간을 소유한 사례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자산화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개념이 어렵고 진입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자산화로 가는 길 먼저 걸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현장 경험 사례를 공유하는 선행주체 강연과 뒤이어 자기자본 계획을 세워보고 물건 탐색에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자산화의 계획까지 그려볼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과정의 특징은 선행주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화 멘토단과 센터가 공동기획 과정을 거쳤다는 것인데요. 선행주체 강연은 5월에서 6월, 모색단계 교육과정은 8월에서 9월에 기획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는 적합한 타겟 설정과 기획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물로는 모색 단계만을 위한 교환 개발을 통해 맞춤 교육 과정이 설계되었습니다. 선행주체 강연은 공간 매입에 성공한 마포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의 박영민 이사님, 강서 사람과 공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나상윤 이사장님을 강연자로 모시고 진행한 과정입니다. 총 23분이 신청한 후 강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행주체 강연이 가지는 의미는 자산화의 선경험을 가진 현장 주체가 당사자의 언어로 경험을 공유하고, 마포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자신만의 언어 생성, 강서는 공동사업 경험과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라는 자산화를 이루는 데 핵심으로 작용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모색 단계 교육 과정은 실습을 중심으로 한 과정으로 물건 탐색의 노하우, 공간 운영의 유의점, 물건 매입까지 월간, 더 나아가 연간 자기자본 계획 세우기, 매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자금의 특징 정리 등 총 4가지 파트의 연계 설계를 통해 자산화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물건 매입 과정을 실습해보는 과제를 내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무척 어려워하셨지만 3차 워크숍에서 모두 성실히 참여해 주셨고, 이는 70%라는 높은 수료율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셨고 어떤 점들이 도움되고 좋았는지는 이후 사례 발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화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제도적 환경이 보완되고 개선될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의 역량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센터는 모색 단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도움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해서 현장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 볼 수 있는 경험 지원의 장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과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산화 맞춤형 지원사업 모색단계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회재협동조합 함께강동 상임이사 이주현입니다. 사회재협동조합 함께강동은 2015년 9월에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설립한 네트워크 법인입니다. 강동구 협동경제 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강화, 그리고 조합원 간 상호거래 협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한 사업으로는 현재 돌봄 SOS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지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자산화 등 전략 사업을 통한 지역 기반 자생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호거래 활성화, 조합원 간 공동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CSR 유치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그리고 주민자치와 민민협력 등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색단계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간 자산화에 대한 단편적 열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히 작년 2020년에는 주민 주도의 지역기금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한 조경업체에 면허 취득 자본금을 함께 모으고
그 면허를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지역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지역기금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역 자산화 사업을 또다시 모색해보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제협동조합 함께강동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 사업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장기 전략으로 소유형 공간 자산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우선 사업으로 임대형 공간 운영에 대해서도 좀 모색을 해보고 있고, 또 수익성이 분명한 비즈니스 컨텐츠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할 것을 좀 모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 운영 사업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이슈나 건물 매입에 필요한 금융 기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간 자산화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사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물건을 탐색해 보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소개하는 웹사이트하고 또 저희가 지역에서 연고가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몇 개 좀 물건을 추천받아서 직접 가능성을 좀 탐색해 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지, 또 주민 활동가의 접점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조금 이제 사업성을 위해서 3종 주거 지역 안에 가능하면 있는 곳, 리모델링이 조금 용이한 곳, 그리고 근생 용도가 주 용도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에 조금 최소한의 면적으로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한 50평에서 80평 정도 되는 곳, 그런 곳을 몇 가지 추천받아서 물건을 탐색해 보았고요. 그 물건을 매입하기 위한 이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제 저희가 담보대출 상담을 직접 받으면서 담보대출, 신용대출, 후순위대출 각각의 이제 원리금 상환 조건과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었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공간 공유에 대한 니즈가 있는 구체적 조합원들이나 신규 기업의 보증금 투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제 이자를 환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 또 저희 조합원들의 이제 출자금 증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모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입하고 나서 그 후에 유지 운영하기 위한 비즈니스 구조도 가설을 한번 잡아서 수립을 해 보았는데요. 물건 매입 비용 총액 대비 이제 초기 재원 조달 필요 비용을 우선 확인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지 운영하는 과정에 연도별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서 공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를 이제 상환하기 위한 비용은 임대료 수입이나 회비 수입 등을 통해서 얼마큼의 이제 기대 가능한 수입이 있을지에 대한 예산도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사실은 근데 연차별로 누적해서 잔액을 계산해 봤을 때 한 5년 차 정도를 지나면서부터는 임대 수익만으로는 자력 운영하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좀 고민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우선 공간 자산화와 공간 운영에 대해서 좀 실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공간 자산화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루뭉술한 희망과 또는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실물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매입 이후 공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준비나 비즈니스 마인드를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었고, 사업성 있는 물건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도 이번 기회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재원 조달과 유지를 위한 손익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본 워크시트가 제공되었다는 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공간 자산화를 위한 초기 재원 조달 과정, 그리고 향후 연차별 유지 운영에 필요한 수입 지출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기본 워크시트 제공을 통해서 추후에도 저희가 새롭게 이제 발생하게 될 다양한 변수나 계획에 따라서 비용을 구조를 분석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틀거리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상하고 모색해 보는 계기가 또한 되었는데요. 용도를 변경하거나 명도 기간과 거기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이슈들에 따라서 자사나 공간의 운영 형태를 기존 세입자를 포함하는 모델로 할 건지, 주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들의 중심이 되는 공유 공간 모델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본 법인이 일부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모델을 할 건지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프로세스를 타진해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규모 있는 공간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를 기점으로 해서 공간 자산화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모색하는 과정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공간 자산화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알면서도 꿈꾸고 있는 거는 저희 함께항동 이번에 전략 비전 워크숍을 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조합원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경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좀 끈끈하게 묶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들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또 그 연대와 협력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봤지만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지역사회의 활동력을 확장시키는 사업은 또 해본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의 확장력과 지역사회의 어떤 파급력 같은 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조금 꿈이랄까 희망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사실 공간 자산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과 모색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 향후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갖고 계신 꿈을 현실에 대입해 보는 기회가 충분히 될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공간 자산화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한테 가능한 선택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모로 모색하고 또한 상상해 보는 충분한 계기와 자극이 될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화 맞춤형 지원사업 모색 단계 교육과정에 참여한 단체인 관악 정다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악 정다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누구나 존중받는 건강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며 함께 누리는 건강한 지역사회,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할 권리, 돌봄과 치유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서 성찰하며 성장하는 건강 관악을 추구합니다. 관악 정다운 의료사협은 2019년 6월에 창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창립에 약 4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4년의 창립 준비 과정은 몸 건강, 마음 건강, 관계의 건강을 통하여 누구나 존중받는 건강 공동체를 이루는 열망이 있는 조합원의 참여를 모아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 정다운 의료사협은 조합원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살피는 활동을 의료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창립 시 저희가 세운 건강의료사협이 추진할 사업의 비전은 동네 친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조합원의 건강 자치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센터와 건강돌봄센터로서 지역 요양원을 통한 지역 통합돌봄 사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건강의학과로 개원을 하였고요. 2021년 올해는 관악구청과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인 2022년에는 정다운 방문간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다운 의료사협은 지역의 건강 둥지가 되고 조합원과 주민의 건강 동지가 되는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아파도 안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과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지역 돌봄을 하려고 합니다.
정다운 의료사업은 의료사업부와 조합사업부를 두고 있는데요. 의료사업으로 현재 관악구 서림동에 약 24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정다운 의료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과목은 가정의학과로 함께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의료원 운영을 지원하는 조합자원봉사 조직으로 정다운이가 있습니다. 정다운 의료의원이 지향하는 바는 지역의 1차 의료기관으로 마을 주치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 운동처방사, 정신건강상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건강복지를 하는 주치의 팀워크를 진행하면서 정다운 의료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방문간호센터를 오픈하여 방문간호사업을 확장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기관으로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직접 오기 힘드신 주민에게 저희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사업부는 역시 26평 정도 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조합 사무도 보고 조합 활동도 하는 공간으로 정다운 의료위원 가까이 두고 조합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업체 공간과 조합 사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저희 정다운 의료사업이 앞으로 지역에 거점한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과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사업과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통합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희 이사회는 조합 내부에 자선화 TF를 두고 고민을 진행하면서 1순위로 고려하는 바는 독립건물로 자산화하는 방안과 적절한 대안이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2순위로 독립건물 자산화 전에 우선 의료기관과 사무공간 및 조합원 활동 공간을 통합하여 우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역에서 자산화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료사업은 지역통합 돌봄 거점 공간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우선 자산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결의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사정으로 진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산화 모색 단계 교육에 참여하면서 실제 자산화 준비 과정과 필요 역량, 기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상 건물의 공시지가 및 표준액을 조사해보고 대상 건물 인근의 부동산 중개인과도 미팅을 해보며 소요자금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좋았던 점은 저희 같은 부동산 비전문가에게 쉬운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육이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산화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 전달과 참여한 팀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도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교육기간 내에 시간이 촉박하여 저희 조합 내에서 교육 내용과 결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하며 함께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에 공간 마련을 위한 조합의 중기 사업 계획으로 배치하고 내부 자산화 TF에 공유하고 준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을 참여하며 느낀 소감은 단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산화 준비 과정 교육이 알차게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컸습니다. 참여 단체의 내부 상황과 맞물려 준비 단계에 맞추어 참여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다운 의료사업이 관악의 마을 주치의로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의료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마음 건강, 몸 건강, 관계 건강을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담아 조합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점이 되는 공간을 자산화를 통해서 꼭 마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화 맞춤형 지원사업 계획 단계에 참여한 꿈꾸는 도토리 대표 조양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꿈꾸는 도토리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네, 꿈꾸는 도토리는 도토리 모두 아시죠? 네, 숲속에 있는 도토리인데 이게 또 단어 축약된 단어예요. 그래서 도서관의 토대를 이루는 이들. 그래서 2011년에 동작구에 구립도서관 엄마들의 자원봉사 모임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도서관 활동을 하다가 마을 축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서관 활동을 하게 되었죠. 현재는 숲속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 상담, 그리고 또 환경에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환경 활동, 그리고 환경 캠페인, 그리고 공유 사업, 그리고 마을 공정 여행 등 우리가 하고 싶은 저희가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공간 자산화 사업과 그리고 공간 자산화가 되면 그 공간 안에서 꾸려질 사회적 기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화 사업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계기는요. 도서관에서 저희들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제 거기서 엄마들의 모임으로 공동육아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엄마들이 재능이 많다 보니까 그 재능 기부로 수업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학교도 만들게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그 활동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공간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 다양한 지하철 역사님도 찾아뵙고 그런 공간들을 물색하러 다녔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다 돌아온 답변은 너희들이 원하는 공간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실망할 즈음에 숲속에 버려진 초소를 발견을 하게 돼서 다행히 녹지과 협의가 잘 되어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숲속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이 한 5평 정도 돼요. 근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연극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모임, 그리고 축제도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숲속에 놀러 와서 점심을 먹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다 보니 그 공간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청과 계속 이제 그런 공간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공간을 갖게 되었고 작년에 재개관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들의 활동을 정말 좀 넓은 공간에서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제 공공공간에 이제 도서관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네, 공공공간도 오픈을 할 수가 없고 회의는커녕 저희가 했던 활동들도 그곳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대관을 하게 되고 여러 공간들을 전전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공공공간의 그 위탁의 한계성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알아보자. 이제는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 동작구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30평 규모의 이제 지상 1층은 생각도 못 하고요.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구하러 다녔는데 5천만 원에 월 150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황당해 하면서 마을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민민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자산화 교육을 잠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 하는 얘기가 그때 처음에 임대를 했을 때 자산을 했더라면 그 임대 수익으로 건물주 배만 배부른 게 한 게 아니냐. 결국은 활동대로 활성화시켜 놨더니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공간을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 너희들이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그냥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조언에 응원과 지지로 힘을 얻어서 자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산화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선 저희 이제 대표들이 자산에 대해서 이제 듣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근데 우선 자산화에 성공한 강서 사람과 공간, 마포 해빛이라든지 광진구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례 그분들을 모셔놓고 성공 사례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분들이 이제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쫓아가는 후배들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갖고 가게 되고 좀 안개에 쌓여서 굉장히 좀 뿌였던 게 좀 거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조세 컨설팅 받으면서 그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조세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다시 분위기가 의기소침해져서 그리고 기존에 선배님들이 했던 자산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큰 규모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자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계속 돈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침울해진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공간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각자 갖고 있는 공간의 이야기도 공간의 꿈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워크숍을 가져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접 우리가 설계자가 돼서 공간을 설계해보고 그거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좀 더 희망적이더라고요. 그 워크숍을 통해서.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딱 으쌰으쌰 응원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지지하면서 한 몇 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꿈꾸는 도토리와 사회적 협동조합 강도견 그리고 또 다른 단체 세 단체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한 단체가 이제 불참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전전긍긍 하던 와중에 이제 평소에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을 같이 한 이제 동구리 마을넷이 손을 내밀었는데 너무 흔쾌히 잡아주셔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가니까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힘으로 이제 그 뒷심으로 그분들과 같이 탐방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자산화 이제 설명회도 같이 갔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다른 희망을 이제 또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행사에 저희가 이제 시흥에 있는 빌드라는 이제 자산화를 했던 그런 공간에 갔었는데 선배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강의만 듣지 말고 직접 가보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와서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마포라든지 이제 시흥 빌드를 갔을 때는 정말 우리가 꿈꿨던 컨텐츠 그런 공간들을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진 꿈을 꾸고 온 것 같아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을 꿈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탐방으로 마무리하길 잘했다. 만약에 조세로 마무리를 했더라면, 금융으로 마무리를 했더라면 좀 앞이 더 암담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와서 굉장한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지원비죠. 네, 지원비를 받아서 강사님도 모시고 컨설팅도 하고 탐방도 가고 설명회도 갔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은 다 했어요. 재밌게 알차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없으면 저희가 가서 읍소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모셔오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팀장님이나 우리 담당 SL쌤이 저희 현장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툭 질문을 던졌을 때 이상적인 답변을 주셨더라면 제가 아마 이걸 접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진솔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돼서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진솔한 조언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컨설팅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딱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알짜배기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근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준비가 부족해서 그걸 한 번 더 한다면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좀 조목조목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산화가 꼭 더 한 번 더 저희한테 지원이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런 자산화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막연했던 거 정말 안개에 쌓여있던 게 지금은 안개가 거친 느낌이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들 방향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자산화를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단체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저희도 이제 가야 될, 그리고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똑같은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냥 선배들 그 10년 동안에 그런 뭐 활동 열심히 하고 정말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봤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는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냥 자산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혼자라면 정말 막막한데
그리고 성공한 지금 선배들의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선배들 우리는 쫓아가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또 이런 뭐 지원센터에서도 뭐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방향들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빨리 좀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첫 번째는 저희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우리끼리 하지라고 했는데 다른 사업들에 치여서 결국 못하고 두 번째 지원하게 돼서 하게 됐는데, 첫 번째 했더라면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더 잘하실 수가 있을 거라 믿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발제를 들으니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막연히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 둘째는 센터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발제자분들의 말처럼 센터는 항상 다양한 구성과 기획을 고민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2부 정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산화의 현재와 미래,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간팀에서 자산화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예슬입니다. 오늘 자산화 포럼 2부에서는 현장 주체, 전문가, 센터, 세 축의 주요한 6분을 모시고 2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자산화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먼저 자산화의 길을 걷고 계셨던 분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라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올해 포럼 제목이죠. 2부에서는 센터에서 자산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과정 중에 만나 뵀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산화 지원 사업의 의미를 되짚고 향후 미래 방향까지 자유롭게 상상하는 자리로 구성하고자 정담회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은 작년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장소 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온 만큼 다음 기회에는 마스크를 벗고 만나뵐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해주신 6분 모두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과 인연이 매우 깊으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준영 소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의 이준영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자산화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최명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밴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자산화를 실행해서 지금 모두의 놀이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의 박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간팀장 성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공동체 공간 입주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화의 길을 먼저 걸어보신 선배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시고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드리는 질문으로 마을센터에서 자산화 지원 사업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6분께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참석해주신 나상현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자산화와 관련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은 자산화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을센터를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다음에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재정 지원까지 일정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저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마을센터가 가까이 와서 저희를 도와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성공이 사실 말하자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자랑스럽지만 또 마을센터의 도움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반가웠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화라는 얘기 자체가 처음에 서울시 마을공동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많은 얘기들이 없었기도 했었고 좀 낯선 용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2018년에 이제 뭐 리커버링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약간의 자산화에 대한 측면 지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어서 같이 그 마을의 자산화 지원 이런 것들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전문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보시기는 어떠셨는지 김선영 이사님부터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2019년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대출도 이제 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제 그런 자금을 좀 공급해드리는 일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업의 운영 자금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이제 매입하거나 하는 식의 좀 자산화라는 것들을 많이 다뤄보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조금은 제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앞섰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좀 일회성으로 잠깐 이렇게 한두 번 하시다 말겠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꾸준히 계속 이 지원 사업이 발전되는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고 저도 같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혼자 거의 연구하던 중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지는 못했고요. 제가 뭐 서울시 쪽에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알게 됐는데 일단 먼저 여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발간물들, 행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것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반가웠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같은 일을 해나가는 주체로서 정말 반갑고 응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미 성공한 두 주체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시긴 한데 처음 들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이제 건축가로서 마을에서 사업하기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여건인데 모두가 자산화라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만큼 마을에서 이런 자산화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풀이 있는 건가라는 사실은 좀 의아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일부라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약간의 촉매 역할 그리고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 첫걸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주체랑 전문 영역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3년간의 역사를 저희 자산화 어머니신 성지영 팀장님께서 저희 센터의 자산화 어머니시죠. 네, 성지영 팀장님께서 한번 훑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자산화 지원 사업을 센터에서 고민했을 때는 여러 분야, 저희 이제 마을 공동체 영역 외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수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산화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자산화 모델의 필요성은 모두가 절감을 했는데,
어느 영역에서도 쉽게 이렇게 자산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계속 자문회의를 좀 거쳤고 저희 마을센터에서는 그래서 좀 용기 있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 있는 시도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사실 자산화의 어머니보다는 자산화의 원형 탈모가 맞아요. 네, 매년 원형 탈모를 좀 겪으면서 현장 주체분들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맞는, 서울이라는 이 광역 도시의 마을 공동체에 맞는 그런 주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발굴하고 우리에게 맞는 자산화 개념이나 프로세스들을 정리해 보려고 사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신 현장 주체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자산화 지원 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실제로 성공 경험이 있으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박영민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뭐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보통 자산화 지원이 뭐 이제 사회적 금융도 있지만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 뭐 그냥 표현하면 돈을 빌려주는 이런 지원들만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뭐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의 민간자산 클러스터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을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조건으로 빌려주긴 하지만 그 자산을 실행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뭐 홍보부터 아니면 건물을 보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재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측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진행하는데 자산화를 실행해서 진행하는데 필요한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 때 다른 소위 서울의 영역들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마을이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런 자산화를 꾸준히 3년간 측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뭐 마을 자산화라 부르든 시민 자산화라 부르든 뭐 지역 자산화라 부르든 그 자산화를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이 모이고 그것이 또 관계망이 필요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화를 같이 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마을적 기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생각하는 정말 지역의 뭐 시민들 또 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자산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마을 관계망 기반으로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진짜 자산화 이런 것들을 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분야나 부분이 뭐 자산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마을센터의 그런 강점이 있고 그런 자산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자산화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둥지 내몰림과 그다음에 임대료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하다가 우연찮은 기회, 그 점에서는 사실 우리 박영민 씨의 도움이 컸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마을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어쨌든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동안 뭐 공간 지원도 있었고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있었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자기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 지속 가능함이 어렵겠다 이 판단이 사실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마을센터를 만나게 됐고 마을센터가 그런 부분을 약간 개념화한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도 접근은 가능하죠. 요즘에 워낙 인터넷 시대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경로나 이런 게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디가 정확하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사실 마을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고 경로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이제 발을 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뭔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재원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자체적인 재원도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마을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과감하게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 사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평가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강서에서는 올해 건물을 매입하셨고 세금을 납부하셨을 때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저도 머리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주체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시고 강화되거나 혹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느끼시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요거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제 서울시가 거의 유리한 것 같은데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와 재정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융자하는 사업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공동체 공간을 공유 자산으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이 법적인 문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 업무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은 시세 감면, 그러니까 세금을 50% 감면해주는 취득세와 관련해서 그 조항을 저희는 활용해 보자고 해서 사실 했는데 막상 건물을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취득세 문제가 생각보다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사실은 50%를 깎아줘야 되는데 못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조례에 의하면 고유 업무로 직접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SPC를 만든 거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조합원들이 다 이걸 입주하기로 돼 있고 그 입주하는 과정은 어쨌든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이거를 임대해 주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정책 사업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그 목적 자체가 자산을 소유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데 형식적으로 그 계약 관계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취득세 감면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문의해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세무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 취득세의 50%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건물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1,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없는 돈 막 엄청나게 모으고 개미들 이렇게 모아서 자금을 만든 건데 뭐 1억, 2억을 세금으로 더 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이게 부가세 문제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하고 세금을 내본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통의 그 법인들은 부가세를 냈다가 환급을 받거든요. 근데 환급 대상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액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약간 허점이 있다라고 그런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우리 뭐 최 박사님도 나오셨지만 좀 제도 개선의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관계없이 약간 좀 다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이후에 제도 개선에 뭐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취득세와 부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좀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 주체로 매입하신 첫 사례다 보니 좀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좋은 선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면 한 걸음 떨어져서 마을에서 자산화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시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현재 정책 환경을 어떻게 변화된다고 예측하시는지 김선영 이사님부터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부동산 정책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금융 정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가치나 뭐 사회혁신 쪽에 대한 이제 정책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민자산화를 할 때 영향을 받는 정책은 크게 그렇게 세 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금도 들끓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이나 되면 이제 뭐 정치적 환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좀 너무 올라가 있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주택 시장,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시민자산화는 상가라든지 이제 주택이 비주택이잖아요. 근데 비주택도 사실 주택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또 같이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올라가진 않고 내년 정도에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되지 않겠냐는 전체적인 아마 그냥 예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한 차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은 아마 연말에 한 번 더 오를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또 그 내년도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 자산화 정책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제 거시적인 정책이고 그 영향을 이제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세 번째로는 나상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큰 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시민 자산화나 지역 자산화는 이제 별도의 좀 그런 영향에서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이나 그런 정책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사실 큰 틀의 영향이고 또 이게 정세를 전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들이 과거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회적 금융이나 내지는 사회가치, 사회혁신 쪽은 사실은 이제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많이 대폭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 좀 힘들다. 근데 그거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또 많이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은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산화라는 것이 보면 이제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신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이제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예전에 시흥시에서도 했었고 이런 정책 영역에서도 이제 시도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될 것이다라고는 예측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방향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적으로도 한국적 사례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동안의 그 신자유주의적 질서, 시장 질서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좀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 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서는 것들이 이런 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 모색으로는 공무원이든 지방정부든 어디든 적극적으로 노력들은 어떤 정보가 되든 할 것이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영역에서 이런 것들 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가능성을 더 보여주고 이렇게 된다면 또 이런 정책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돌아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적인 정책, 실험 단계인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정책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건축가다 보니까 건축 분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앞에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사회혁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동산과 건축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자산화라든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논의가 아직 시작조차 못한 단계이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축 정책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예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도시 건축 공간에서 건축물로서 바라봤을 때 자산화 같은 경우는 소유가 공동의 소유인 그런 관계인 거지 건축물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건축물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관심은 없는데 도시건축 분야에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그래도 진행을 되어 오면서 과거에는
건축물의 어떤 경관적인 측면, 형태적인 측면을 보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보조나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는 도시재생 속에서 예를 들어 그 공간의 저층부라든가 일부 공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고 운영된다면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자산화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건축 분야에서도 이러한 분들한테 어떤 보조나 지원의 형태를 통해서 자산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원을 다각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분야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첫 발을 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어느 정도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이 좀 녹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지원이 유지되고 강화 또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원도 크게 이제 금융적 지원이 있고 비금융적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비금융적 지원은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소마정센터에서 한 다양한 이제 법률 지원이나 뭐 재무,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지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사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 영역에서는 각자 다 전문가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게 필요한데 이제 좀 좋은 모델을 만드신 것 같고 이 모델이 사실 지속되고 또 지역을 이제 서울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이 모델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금융적 지원, 그러니까 아무리 비재무적 지원, 비금융적 지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를 이해하는 금융 상품이 없으면 이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정책 그 대출이나 이런 경우도 보면 각자 상품들이 타겟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뭐 시설자금 뭐 상품 아니면 뭐 다른 종류 여타의 이제 상품이 있는 것처럼 이 시민 자산화나 지역 자산화에 맞는 설계된 이제 상품이 필요하고 뭐 그것을 뭐 사회적 금융이라 부르던 부르지 않던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설계된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행안부의 그 자금이 그나마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자금이 없어지면 사실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힘들겠다 싶고 이제 이 자금도 사실 조금은 더 우리에게 맞게끔 설계가 더 좀 진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거나 혹은 이제 이게 중앙부처의 사업이잖아요.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혁신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실 때도 이런 자산화를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상품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 지원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아무리 앞에가 잘 돼 있어도 이제 매입을 할 수 없으면 자산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공 분야, 공공 부문이 사실 이 자산화 사업을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이런 거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게 측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성과 뭐 앞으로의 미래에 이런 우리 지역에서 발전해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금융 지원에서도 공공 부문이 그것을 앞장서서 뭐 보조금식으로 뭐 해주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 그런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도는 여전히 저는 민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앞으로 정책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지원이 공공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에서도 이제 상품으로 나타나면 더 좋고 지금까지 나온 상품들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금융융자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기관 또는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영역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은 지역마다의 그런 기금 같은 것들, 마을 기금 같은 거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다른 여타 마을 관련된 좋은 사업들과 결합된 그러한 지역의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해주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금융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금융이 아닌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구에서 굉장히 그 자산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보는 관점은 똑같거든요. 이
타겟을 해서 이것만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서 물을 흐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을 못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건데, 이 건물 같은 것을 시민 자산이나 지역 자산을 통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그런 자산을 공공에서 안전하게 맡아주고 그것이 어떻게 지역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팔리지 않는 장치가 보장이 된다면 거기에다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름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자산 신탁이 되었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그런 법적으로 부동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여타 금융 지원과 다른 지원들이 더 과감하게 붙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좀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역 같은 곳에서 지자체나 또는 중앙정부가 이런 사회적 부동산 또 공동체 공간 자산화한 이런 건물들에게 직접 출자하는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대전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주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하더라도 반이 넘으면 안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까지 나아가야 되는 지원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자산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건축가의 역할이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매입 단계에서부터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적정 금액의 적정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제로 이걸 매입해서 활용하는 계획까지 고민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적정한지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고치거나 아니면 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일단은 신축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컨설팅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을 현장에서 쉽게 얻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우리 마을센터에서 그거를 전문가들 연결해주고 경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신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건축 코디네이터, 사실은 건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자산화를 하려는 분들한테 매입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건물을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매입했을 때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 뭐 직접 설계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설계자와 운영 주체와 실제로 뭐 시공사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약간의 공공적 입장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이 단순히 전문가를 연결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도 잘하고 있지만 좀 체계화된다라고 하면 어떤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두 좋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두 사례를 참조해서 좀 그런 지원 체계를 조금은 더 잘 다듬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첨언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 최명식 박사님 말씀 이제 들으면서 했던 생각은, 그러니까 사회적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칭 사회적 부동산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규격화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례를 들자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혹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도 어떤 틀거리가 있고 그 틀거리와 관련된 법률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각종 지원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혜택도 오고 뭐 감면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종의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화되고 그것들이 이제 제도화돼야지만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지원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적 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그리고 그렇게 개념화가 딱 명확하게 되지 않은 거라서 어떤 지원이 충분하게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멀리 세종시에서 오신 최명식 박사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산화 또는 사회적 부동산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이나 정책적 제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전략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뭐 제가 꼭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고 올해는 뭐 더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적인, 그래서 이제 이름도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이름, 어차피 자산화한 대상은 부동산이니까요.
그것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 질서 안에서 아니면 국공유 부동산, 왜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졌던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런 사회적 부동산, 자산화를 통해 만들어진 부동산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그러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말을 들으면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주목을 끌 수 있는 용어이고 그렇게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것으로는 부동산 관점에서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익 추구 또는 경직되어 있는 부동산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스스로 활발하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는 게 하나가 또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적 방식으로 이 사회적 부동산 자산화를 이제 정책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방식들, 기존의 방식들을 넘어서는 방식들을 사실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이 기존 질서 안에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고 한계에 다다른다는 느낌이 저희 연구 학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고 넘어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회 혁신, 사회 문제 해결, 지역 문제 해결 이런 방식의 하나로 이런 공론화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나온 이런 좋은 사례들이 또 우리나라의 사례들로서 외국과는 다른 프로토타입 같은 것으로 자리매김된다면 훨씬 더 또 효과는 배가 되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이제 눈에 보여져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정책적으로 따라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향후 센터에서 참고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공간팀에서는 자산화 모색 단계 교육을 새롭게 시도했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발제에서도 다뤄졌었죠. 마지막으로 성지영 팀장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는 미래가 모두 올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이야기들을 모두 이제 그려볼게요. 그런데 자산화가 그래서 시민단체가 건물 사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센터가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거는 현장의 힘으로 살아있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그리는 자산화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두 주체분들이 저희와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고 노동과 만나는 마을이랄지 아니면 마을의 관계망이 확장되면서 만들어지는 자산화랄지 그런 과정에서 함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모색 단계는 자산화 더 초입 단계에 계신 우리 마을 현장 주체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자산화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보았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그 모색 단계의 교육 기획을 아주 여러 차례 가열차게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색 단계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현장 주체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도 저희 센터에게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향후의 장기적인 방향은 지금 사실 아까 사회혁신 분야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큰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환 이상의 절박한 시대를 맞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지원 사업으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현장과 함께 가는 것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저희도 늘 기억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봤는데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 있습니다. 네. 그 제도 개선과 연관해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를 고민해 본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행안부 사업하고 우리 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행안부에서 이 담보를 설정할 경우에 이중담보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사실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우선 1순위를 하려고 서로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안부가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산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민간자산 클러스터 사업을
선택될 수 있는 데는 한 개 단체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책이 전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 올해 사업에 있어서 6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를 빼고 나머지가, 확인은 100%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거의 포기 비슷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중담보 문제라든가 2차 보전 문제가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반대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아까 이제 나왔지만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거꾸로 마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컨설팅이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친 단위가 민간자산 클러스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던 검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진짜 문제인데, 이게 가격 문제도 있지만 건축적 측면이나 또는 그 매입에 있어서의 그 바게닝 파워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건물을 가서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서 자꾸 보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호가를 자꾸 높이는 그 부정적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협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사회적 부동산 뭐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대행해 준다든가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바게닝 파워나 이런 것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 세금 문제와 더불어서 좀 설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코너 속의 코너. 네, 나에게 자산하란 네모다. 여기에 한 문장씩 채워주시길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각자 답변을 보면서 문장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길게 썼는데요. 아파트 일변도 또는 이제 고급 건축 문화가 이제 우리 이웃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떠올리기 쉽고 건축하면은 뭔가 어렵고 좀 고급 건축이 사실은 더 많이 떠오르는데, 자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이, 정말 부동산이 다가오는, 그래서 건축도 조금 더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 다가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건축가로서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뭐 제가 직접 자산화를 하는 게 아니라서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요. 자산화라는 게 이상향이라는 말은 자산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을 그냥 본인이 소유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산화를 하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자산을 활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항상 이것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이상향이 자산화라고 썼습니다. 네, 저는 즐거운 숙제라고 썼습니다. 네, 숙제는 좀 하기 싫고 미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숙제는 숙제가 맞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과정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지역이 같이 사실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이제 사회적 금융 혹은 금융을 이해하고 그걸 얘기해 주거나 이제 그걸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주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스스로 지금 떠안으면서 갈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 과정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하마터면 말씀 들으면서 자산화는 원형 탈모다? 뭐 이렇게 계속 탈모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저는 로컬의 힘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했듯이 지역의 그 수많은 시민들이 같이 A부터 Z까지 사실은 자산화를 진짜 실행하기 위해서 배워가고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 땀 한 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아까 성장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처럼 그 시민의 힘이라든지 지역의 힘이 역량이 계속 축적되고 이런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분야에서도 시민의 지역의 힘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적 부동산을 많이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속 이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또 매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뭐 수익 모델을 만들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계속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해간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동산 소유 구조를 지금 아주 미약하지만 다시 이렇게 지역의 것으로 공유화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새로운 부동산 소유 방식의 어떤 문법을 만들고 그것들 한 땀 한 땀 더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에서 그게 좀 혁신이자 전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로컬엠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어서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끝으로 올수록 여러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을수록 예, 더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저는 나무다라고 썼어요. 네, 나무는 그 자체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생명을 부양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작은 소동물 혹은 새들이나 심지어 땅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의 세계를 부양하는 그런 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산화가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생명들을 부양하고 길러내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성장해서 그 어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도시에 보면 도시에는 자연이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가치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고급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굉장히 오래돼서 가치가 있어야만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도시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도 이렇게 생명을 부양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 있는 그런 자산화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 로컬을 떠받치는 힘이 될 거라고 이렇게 로컬의 힘에 이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네, 저는 자산화는 미래로 가는 출입구다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늪이다라고 쓰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산화를 추진하면서 늪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렸던 느낌이 있었고 계속 늪 속으로 빠져들면서 머리가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뒤에 오실 분들이 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산화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산화를 계기로 해서 저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주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자산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또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발판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와 정담회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 자산화 규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앞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을의 자산화라고 외치면 응원합니다 라고 외쳐주시고 네,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자산화 응원합니다.